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30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30회, 여기는 국민TV 스튜디오 지하에 있는 카페 스튜디오고요. 우띠리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 우띠리. 예, 우띠리 우석훈입니다. 반갑고 지난번 녹화 뭐 큰소리 뻥뻥 치더니 안 내려왔더라. 눈 안에 호미 카페로.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는 게 뭐 소고기를 못 먹어서 그래? 아니, 제가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높은 사람들이 시간 정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 갑자기 또 뭐 회의가 잡혔을 때문에 끝에. 면담이요. 안철수 면담. 대표 면담. 아, 맞아. 우리 안철수 대표가요, 또 바쁘세요. 그래서 저도 바빠요라고 그러면은 그럼 그만 볼까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높은 분들은 뭐 그렇게 또 가야지. 네가 낮은 사람이. 그래요. 네, 진짜 낮아요, 제가. 그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랭킹을 세봤더니요. 큰애, 둘째, 부인, 고양이 1, 2, 3 해서 8이더라고요. 네가? 네. 그렇지 뭐. 제가 일 시키면 뭐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먹여야 돼요. 그래. 할 수 없어. 그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 그 운명을. 응? 하여간 넘버 8. 그래. 우리 여기 오면 넘버 2는 돼요, 제가. 그치, 넌 넘버 2야. 네. 선띠리가 넘버 3인데, 이거 나는 너희들을 말이야. 왼팔, 오른팔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 그, 오른팔이 잘려나간 그런 심정이다. 선띠리가 또 오늘 펑크를 냈어요. 얘네들이, 번갈아가며, 선띠리가 지난주에, 뭐 1위를 하고, 뭐, 인터넷에 난리가 났더라고. 실시간 검색어 1위, 연 이틀 동안. 깜짝 놀라서 누나가 뒤져봤어요. 하여튼 우리 선띠리가 뭐 인기 순위 1위를 하더니 바빠졌나 봐요. 오늘 하여튼 바쁜 일 때문에 결석을 했는데 바쁘니까 빠졌다는 얘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뻥크가 나요. 근데 이해를 해줍시다. 나 누구 흉내 낸 거니 이거? 뻥크가 나요. JP네, JP. 그래. 용띠라, 넌 별일 없었어?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빨리 소변에서 조청이 나오는 현상이 사라져야 할 텐데 여전히 당뇨로 그러니까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예. 걱정이야. 아니 그 고로쇠액이 좋다고 누가 고로쇠액을 잔뜩 줘가지고 열심히 퍼먹었는데 그게 당뇨에 안 좋대요. 그거 뭐 한번 달짝지근하잖아. 예. 달짝지근하면서도 당뇨에 땡겨.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유. 그래. 하여튼 이런 참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은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왕벌 누나, 순학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와! 웃기라. 마지못해서 소리 질러주는구나.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빠리 씹대 약우 1 세금 혁명 당선 1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 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2004년 고속철도 KTX는 화려한 개통식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승무원들도 지상의 스튜어디스라고 불리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도 넘었답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 일기 승무원이라는 자부심이 터질 것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떡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서 먹고 가라고 입에 막 쑤셔 넣어주시면서 아가씨 고생한다고 이런 분들 보면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되게 이런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 자부심은 2년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정규직화 약속을 철도공사는 지키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유니폼 대신 익숙하지 않은 머리띠를 난생 처음 둘렀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선전전, 그리고 거리 행진 같은 낯선 생활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도공사를 점거했습니다. 국회도 점거했습니다. 집회, 시위, 농성, 몸싸움, 체포, 연행, 달갑지 않은 단어들이 일기장을 가득 메워갔습니다. 직접 고용하라 하는 요구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런 항복 노사 간의 어느 한 일방이 항복을 요구하는 그게 가능하느냐 하는 저는 그런 의문으로 봤습니다. 그럼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 좋은 일이죠.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본사의 계열사 간의 본사의 정규직으로 해달라 하고 집단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정규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우리가 미리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즉각 그걸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다수가 그쪽을 따랐는데 일부가 남아서 계열사의 정규직은 싫다. 그건 또 다른 비정규직이다. 간접 고용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정규직, 소위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비정규직 투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철 당시 코레일 사장의 말.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1심. 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9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사실상 철도공사의 직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심. 소속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코레일의 자회사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오모 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나라의 정부기관의 공기업에 배신만 당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단마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런 판결을 받게 돼서 지금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철도청장이 와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했고 사실 사회 초년생인 저희들에게는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34명은 감당해야 할 비용이 1인당 1억 원에 육박해 10년의 투쟁 끝에 KTX 여승무원들은 빚더미에 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확정 판결 때까지 철도공사가 매달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012년 사측이 임금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4년간 조합원들이 받은 임금과 소송 비용은 모두 이들의 빚이 됐습니다. 2008년 1심 판결 이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철도공사 직원이라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는데 대법원까지 와서 이제 다시 이걸 돌려내라라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모든 저희 승무원들은 굉장히 좌절한 상태고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의 투쟁, 소송만 7년을 끌어오다 결국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밥그릇 싸움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30회. 오늘 국민TV 스튜디오에는 손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법원에 갈 일이 많아요. 예?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뭐 말씀 못 드려도 뭐 변 누구 있습니다. 예,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분들도 법원에 자주 몇 년 동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법정 싸움을 한 결과가 좋았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장 김승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예. KTX 아이고. 열차 승무지부장 김승하입니다. 네. 잘 지내셨냐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네, 우리 얘기는 차차로 해보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어제 보셨겠지만, 쌍용자동차 굴뚝농성 더 이상 여기 있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금 노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계속 있는 것이 이 3사 간 실무든 대표 교섭이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내려가야만 하니 좀 더 속도감이 있게 붙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올라와서 계속 쌍용자동차 동료들 그리고 사장, 임직원 이런 분들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굴뚝에 계속 올라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경찰이 101일간의 굴뚝 농성을 마친 쌍용자동차 노조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며 지난 13일 김정욱 국장에게 청구할 때와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사실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는데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정욱 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없다고 밝혔고 이번에도 사실상 없는 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사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성명서를 냈던 민변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무차별적인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는 검경의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지할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지만, 네네. 그 지할 역할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그게 권한의 남용이라는 겁니다. 법원에 명백한 판단도 나와 있고, 네. 여러 정황상 구속 청구 사유에도 맞지 않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 볼 땐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대외협력실장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쌍차고자 고동민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쌍용자동차 근로자 지위 보전 소송에 참여하셨던 장서구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의 장서구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좀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배낭 메고 딸랑딸랑 들어오시는 모습이 대학생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 않았어요. 아, 예, 저희가 재판이 없는 날은 좀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아, 예, 그러시죠. 예. 오늘 얘기가 참 좀 무거울 수도 있겠는데 무거우니 해도 우리 용띠리만큼 무겁겠습니까?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우리 낙곱살에서는 누가 나와도 띨로 통하는 거 다 아시죠? 김승하 지부장님은 김띨, 그죠? 고동민 실장님은 고띨, 장서구 변호사님은 장띨, 요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게 낙곱살이 팟빵 게시판에요. KTX 승무원 한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글 올리신 분이 오미선 씨. 그 글 보고 이 주제 좀 다뤄야겠다 하고 스태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김띨님.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분위기가 참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법원 판결 전에는 1심, 2심이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믿었었는데 대법원 그 정말 몇 초 만에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니까 사실은 되게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현실일까 했는데 옆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그때서 이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또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 공유도 하고, 이게 정말 어떤 식으로 판결돼서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총회하면서 서로 좀 다독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KTX 법정 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법정 싸움만 하면 한 7년 가까이 있고요. 저희가 파업을 시작한 게 2006년 3월부터거든요. 그래서 투쟁을 한 지는 9년 이제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뉴스 보니까 저 100일하고도 하루 동안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농성 오늘 아침에 끝났나요? 예, 점심 나절에 이제 이창근 동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높이가 60m나 되는 굴뚝에서 석 달 열을 보내신 셈인데 몸은 괜찮으신지 어떻게? 일단은 뭐 이제 100일 동안 그 굴뚝에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곳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병원에 바로 지금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참고로 이 방송은 2015년 3월 23일 월요일에 녹음했습니다. 왜 올라가셨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7년 동안 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고 이제 그 회사 측에 이제 대화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뭐 고등법원에서 이제 승소한 뒤에도 저희 뭐 별도로 투쟁하지 않고 회사랑 대화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이 지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좀 함께 해결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굴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내려오신 게? 일단은 굴뚝농성으로 인해서 사실 그 65개월, 그러니까 7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교섭 이제 공면을 열었고요. 지금 이제 실무 교섭이 6차례 있었고, 이제 대표 교섭이 2차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쌍용차가 잘 되길 바라면서 저도 사실은 쌍용차 샀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우리 여러분들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쌍용차만 좋아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기분 나쁩니다 진짜. 네, 주변에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김딜림이나 곧딜림이나 그동안 정말 길고 긴 법정 싸움을 벌여왔고 고등법원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그런 공통점을 생각해서 오늘 낙곱살에 모셨어요. 김딜림. 네. KTX 승무원들이 벌인 소송은 어떤 내용이에요? 뭘 판결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KTX 승무원이 하는 일은 철도공사가 시켜서 한 일이고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다. 그래서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이다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랑요. KTX 승무직은 외주위탁한 것은 불법 파견이다라는 것을 판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KTX 승무원이 하는 일 자체가 안전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주위탁이 불가능한 업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판결해달라라는 게 소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쌍차는요? 어떤 내용이에요? 쌍차는 이제 정리해고 때문에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정리해고 하려면 이제 법에 의거해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있습니다. 뭐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든지 해고 회피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실하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뭐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런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또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회계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 장딜림. 예. 파기환송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게 이제 1심, 2심 다 승소를 했는데 뒤집힌 거
파기환송? 이게 뭐예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그 파기환송이란 쉽게 말해서 예. 그 원시민 하급심법원에서 재판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 등 하급심법원으로 내려보낸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KTX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패소한 판결이 있고 또 승소한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패소한 판결은 저희 측의 상고를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패소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 승소한 판결은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KTX 재판하고 쌍용차 재판은 앞으로 이제 원시민 고등법원에서 그 담당 재판부만 바뀌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대법원에서 확정을 안 하고 다시 내려보내요? 그 대법원이 법률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뭔가 다르게 확정할 게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심인 고등법원을 다시 내려보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고등법원에 내려보냈다가 뒤집히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있기는 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끝난 싸움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꼽살이다 호미 30회 1부는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이 두 가지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정의의 여신은 노동자의 편인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재판의 쟁점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문제는 없는지 1부에서 이 점 주로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를 법정이 아니라 우리 정치 또 사회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재판이 약간 궤가 다르다고 하는데 KTX 승무원 재판의 경우에는 일종의 불법 파견 혹은 위장 하도급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요. 쌍차의 경우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문제였죠. 과연 이게 정말로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냐? 이게 쟁점이 된 건데 일단 1, 2심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 KTX 승무원들의 경우 김필님 1, 2심 모두 승소했죠? 네. 승소한 근거는요? 저희가 굉장히 열차 KTX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저희를 직접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직접 사용항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증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시고 재판부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는 저희가 철도 유통이란 곳에 이제 파견 쪽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도 유통은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이거나 노무 대행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사이에 직접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제 1, 2심에 승소를 했고 우리 고딜님. 네. 고딜님 우리 쌍차 1, 2심 결과는 어때요?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 판단의 기준이 좀 틀렸던 게 이제 회계 조작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1심 패소, 2심 승소. 예, 1심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자료 회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으나 사실 자료가 이제 미비해서 재판부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넣지 못했고 2심에서는 국회 이제 국정감사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쌍차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전달해 주신 자료들을 갖고 회계조작 증명 부분을 이제 증명할 수 좀 있었고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는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 모두 다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을 인정했냐면 이제 당시 회사가 어렵지만 자금 조달,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 장부상 전혀 수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점도 의아하다. 그리고 노동조합하고 성실하게 대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도 다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2심에서는 꼭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네. 장딜님, 예. 장딜님 보시기에 그러면 쌍차 재판에서 1심하고 2심 재판부 차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세요? 방금 고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1심하고 2심 판단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결정적인 것은 그 2심이 쌍용차의 위기가 기획된 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서 비롯됐고 또 이제 회계 조작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뭐 부풀려진 것이란 저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법관들이 그 회계 등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그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말에 그 무게를 두고 듣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실제 그 1심에서는 그 회계 조작이 있었던 저희 주장에 대해서 그 쌍용차 재무제표를 메이저 회계법인인 안진 회계법인이 외부 강사를 했으니까 그 잘못됐을 리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그 회계사인 제가 봐도 어려운 그 쌍용차 회계 문제들을 그 법관으로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과 법적 상식에 의한 판단 결과 그 회계 조작이 있었다는 결론 내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2심 재판부는 그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 원고인 해고 노동자분들의 주장까지도 그 경청했다는 점에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날은 그 5시간 가까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도요. 그 법정에서 저희 원고 한 분이 발언을 요청하니까 지친 기색도 없이 그냥 기회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해주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렵고 생소한 문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태도, 네. 그리고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태도가 이 판결의 차이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만 서로 뭐 소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법원에서 이 두 재판이 모두 파기환송이 됐단 말이죠. 김필님. 결국은 대법원에서 1심, 2심 다르게 봤다는 거. 그 이유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본 근거는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근거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냥 그 철도공사의 그런 시각,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뿐이고요. 그냥 대법원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외부로 철도공사가 우리는 그 적법 도급이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칠의 그 모습만 보고 그냥 하급심을 모두 무시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실 보시면 뭐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뭐 KTX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화재 진압이나 승객 대피 활동에 참여하게 돼 있지만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승무원의 고유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그 모든 그런 되게 저희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모든 걸 다 배제를 시켰거든요. 사실 상시적으로 열차 팀장님이 저희들을 지휘 감독하고 하는 일이 항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감독이 아니라 위탁 협약 내용을 맞춰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수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다 좋게 그런 식으로 그냥 철도공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짜맞춘 그런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열차 안전과는 상관없이 서비스 업무만 본다. 네. 한국철도공사 직접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안전 관련 업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시를 받고 하셨어요? 사실 안전 업무를 그러니까 저희가 승무원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고객님들의 민원을 받고 그걸 해결하는 업무가 저희는 메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 업무와 비안전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거는 안전 업무니까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뭐 열차 팀장님한테 무슨 문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승객이 뭘 알겠어요. 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승무원을 찾아서 하는데 비행기처럼. 그거를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고객이 스스로 찾아서 열차 팀장 한 분한테 안전 업무 2차 사람한테 맡기고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는 여승무원한테 맡기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죠. 우띠리가 보기엔 어때? 이런 법원 분위기가 요즘 좀 험악해요. 그래? 제가 CBS 나갔을 때 그것도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 아예 소가 안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그냥 딱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자회사를 불법으로 없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상하거든요. 거기 있던 정규직들이 이제 소위 불법을 해고당한 거죠. 그래서 그 건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더라도 중요한 사례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변호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최근 법원 분위기가 사용자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을 해준다. 그 판례가 별로 없더라도 불리하게 하니까 오히려 네가 해서 지면 더 불리하니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 2심도 한 몇 년 전하고 또 분위기가 좀 다르고 대법원은 특히 인기 판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막 뜨거울 때는 판결이 좀 유리하게 나왔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여론 재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 요새 이제 그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는 우띠리 얘기였고, 쌍차 얘기로 좀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된 거는 쌍차 정리해고가 적법했다 이런 건데, 그 근거로 든 게 뭐예요, 장딜님? 예. 그 대법원은 먼저 그 쌍용차가 그 당시 현금이 심하게 부족했고 또 뭐 사채 발행이나 이런 추가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대법원은 이를 완전히 조작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5천억 원이 아니더라도 그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있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쌍용차의 위기가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그런 경영상 해고가 긴박하게 필요했다고 봤고요. 또 그 해고 규모는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서 그 규모가 너무 과하다라는 저희 주장도 배척을 했습니다. 또 이제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뭐 부분 휴업이나 임금 동결, 뭐 순환유직, 희망퇴직 등 그 충분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본 것입니다. 고찔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법원의 논리. 이게 뭐 좀 쌍차 정예고 판결이 이제 정치적 판결이라고들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대법관 분들이 법률적 무지에서 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법관이면 법률 가장 많이 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이 상하이자동차 얘기가 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상하이자동차가 그 이제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 기술 유출에만 골몰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 투자하지 않아서 경영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다 노동자들이 져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잖아요. 노동자들이 경영권이나 인사권이나 그런 경영에 대한 책임을 뭐 하나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걸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 대법원은 그냥 경영상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자들이 그냥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 얘기를 판결한 거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해서 이건 무슨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법률적 무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딜님은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한 지 얼마나 됐죠? 회사에서 일을 못하고? 예, 저는 2003년에 입사해서 6년 딱 일하고 지금 딱 7년째 이렇게 2009년부터 이렇게 해보고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체어맨하고 로디우스 로디우스 네. 지금은 이제 단종됐는데요. 체어맨으로 바뀌었죠. 예. 그 차를 이제 만드는 조립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법률 공부까지 몇 년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세요, 시험을. 차라리 쌍차를 포기하고 법관 시험을 봐. 이런 상황이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게 너무나 그 법관들이 무지하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그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분이 있어요. 권영국 변호사라고. 그건 뭐 권영국 변호사님은 특별한 케이스고 아니, 노동하시는 분은 신성한 노동을 하셔야죠. 최근 삼성에서도 그 젊은 여성인데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아니 우리가 더러워서 법률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나 하고 싶어서 해야지 공부라는 게. 응? 그런 차원이지. 먹고 살려면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요. 회사 쪽 보도자료를 보니까 노동계가 주장했던 기획부도설, 뭐 회계조작설 등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띠라. 예. 네가 쌍차 쪽하고 인연이 있니? 초기부터 제가 글을 많이 쓰고 그랬고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거 해외 매각한다고 그럴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막 그런 결국은 문제가 생길 거니까 몇 번 제안했던 게요. 우리가 모금을 할 테니까 국민기업처럼 가자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자꾸 받는 게 우리나라 경제 좋다 그래서 너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왜 팔아가지고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쌩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래서 전 정권도 사실 그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KTX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뭐 정권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전 참여정부 때부터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못 해놔가지고서 이게 정권 바뀌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때 철도공사 사장이 이철 씨였지. 아,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막 우겨가지고서 저는 아니다. 이거 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해서 특히 공공부문이었거든요. 여기서 이걸 막아야지. 여기서 풀고 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막 싸웠었죠. 그분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민주투사 얘기를 들으셨던 그런 분 아니야. 근데 나는 웃긴 게 이 법정 싸움 과정이 너무너무 긴 거 아니에요? 지금 법정 싸움만 KTX 같은 경우는 7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투쟁은 9년이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오래 끈 거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왜 오래 끌었는지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대법원 판결은 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면 빨리 나고 아니면은 아주 오래 걸릴 거다라고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결론이 난 게 한 4년 걸렸어요. 네, 사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넘어가서. 네. 저희가 2006년에 파업을 시작해서 좀 힘차게 다시 저희들끼리 투쟁을 한 게 한 3년이었고요. 3년 뒤에 저희가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소송을 안 걸고 계속 투쟁만 했던 이유가 법정으로 가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우리 합의해서 우리 빨리 복직해서 일하고 싶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법정 투쟁까지 갔는데 그거마저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죠. 변호사님, 장딜님, 네. 법정에서는 왜 이렇게 세월아 내월아 하고 몇 년씩 질질 끌어요? 이런 경우가 또 많아요? 예, 일단 하급 시민 1, 2심하고 대법원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 심리하는 1, 2심 재판 늦어지는 것은 워낙 많은 주장이랑 증거가 제출되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네, 쌍용차의 경우에 회계 조작에 대한 감정 과정만 1년 넘게 소요가 됐으니까요. 근데 KTX 경우처럼 법률 문제를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이 이렇게 몇 년씩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사건에서 또 사측은 여러 법무법인을 이렇게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거나 상고심 진행 중에 서면을 띄엄띄엄 이렇게 계속 제출해가지고 소송을 좀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출된 서면은 법관 읽어봐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대법관들이 좀 한 달에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너무너무 많아 이런 재판들이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법관님들도 힘들지만 참 노동자들은 어쩌려는 겁니까? 회사야 질질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끌겠지만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내는 건데 어디 다른 회사 들어가기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몇 년씩 질질 끌다가 이기면 또 다행이고 회사에 복직하면 다행이지만 지면은 이거 어쩌려는 겁니까? 김딜님. 네. 처음 문제가 시작됐을 때 그때 나이가 지금도 예쁘신데 그때는 20대 중반에 시작한 게 지금 30대 중반이 그렇게 되도록 됐네요. 세상에. 그때가 저희가 3월에 파업했으니까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밖에 친구들은 예쁜 원피스 입고 봄이라고 소풍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파업 조끼 입고 잠바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되게 부러웠었죠.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는데 20대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대요. 20대 내가 뭘 했지? KTX 승무원들이 그렇겠네. 그리고 꽃다운 나이 그때도 방송이나 이런 토론을 하면은 여러 분을 뵀어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이 시작하는 데서 책임을 지신 분들이 그 안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다른 분을 뵌 건데 제가 이게 좀 마음이 또 특별한 건 뭐냐면요. 88만 원 세대가 1번판 나갈 때요. 그 밑에 사진으로 KTX 파업 현장이 실렸어요. 그게 벌써 한 7년 됐죠. 그 사람들이 더 들어온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빠지기만 하고 그냥 나이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시대를 생각하면은 난 진짜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요. KTX 승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쌍차의 경우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지만은 진짜 좀 살아보시려고 별별 일을 다 했죠. 이제 밖에서 이것저것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또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그동안 세상 등진 분도 적지 않아요, 고딜님. 예. 몇 분이나 계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26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아이들이 많이 유산됐어요. 정리고 충격이나 여러 가지 파업 이후로 여러 가지 그래 고딜님 나이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막 가져서 키우고 그런 나이들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해고되신 분들이나 희망퇴직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25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요. 저는 쌍용차 관련돼서 푸축한 내신 분도 그러니까 고기 자르고 그러신 분도 만나 뵀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돈이 아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무직 같은 걸 하면 자꾸 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고기 자르고 이렇게 몸을 쓰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런 거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 고깃간 괜찮네. 푸축간 고기 쓸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쓸겠어. 그 양반이 투쟁사업본부 무슨 본부장인가 그러셨다고. 그래? 네, 특히 족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퍽퍽 그냥. 저희 해고자 한 분도 이제 그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이제 그분은 이제 복직하셨어요. 아유, 다행이다. 대법에서 이겨가지고. 그래. 예. 다 복직하셔야지. 그다음 현대자동차 보니까 거긴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불법 파견이라고. 그러면은 이긴 대로 판결을 이행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또 막 그대로 안 해요. 막 시간 끌고 그다음에 몇 사람은 재입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나서도 그걸 이행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KTX 승무원 여러분들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이번 판결로 진짜 충격 크셨겠는데 거의 10년을 그렇게 힘들게 꽃다운 나이 다 버리고 내가 이거 뭔가 해내겠다. 나 회사 다시 가서 제자리 찾아서 일하겠다. 이런 1년만 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사실 그 KTX 파업 투쟁을 했다는 그 이력이 사실 사회에 나가서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경력이 이제 통째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경력 단절이 됐을 경우 얼만큼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런 걸 이제 몸소 체험하는 승무원들이 많았고요. 뭐 운수 좋게 그 1차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 가면은 너 우리 회사 와가지고 단체 행동하는 거 아니냐,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은 항상 돌아왔던 질문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결혼하신 분이 거의 대다수라서 이제 아이가 한둘씩 있어서 이제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니면 다른 프리랜서 일이나 다른 비정규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시네. 네. 장딜님. 네. 법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어도 어떻게 전혀 노동자들을 위한 또는 약자를 위한 장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일단 그 헌법 제27조 3항은 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재기로부터 5월 이내 선고한다. 또 다만 이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 선고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재판을 이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헌법이 선언을 하고 법률이 뻔히 존재하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질질 끈다고 해도 법관한테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사실심의 경우 재판 기간은 좀 충분해야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묻어주고 질질 끄는 사건들은 담당 법관한테 인사조치 등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대법원의 경우에는 현재 대법관 증언 같은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장딜님은 제가 장딜님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엄청 사근사근하게 대답을 하시네. 왠지 아무 생각 없이 물건 하나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고딜님. 우리 장딜님이 재판정에서도 저러시는지 판사가 변호사님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예, 굉장히 저렇게 차분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저렇게 유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는구나 사람이. 저분이 이제 사법도 패스하고 회계사도 무서운 분인데 저분은 아니고요. 법학 전문대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무서운데 대답을 사근사근하게 하시니까. 안 무서운 분 같기도 하고, 네, 이러시더라. 저분이 또 랩도 잘하시네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어요. 빨리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쌍차 문제하고 KTX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장 변호사님의 랩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언제 그럴 기회를 한번 꼭 가지도록. 네.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세상이. 인생이 안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언제가 희망을 가지면 꼭 이루어진다. 자, 한편으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월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장딜님 이게
장뜰림? 예예. 네, 이러지 않고 예예. 아 그렇게 이제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아, 예. 재밌게 하려고 그래. 아, 네.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거든요. 이거 뭐 무뚝뚝하게 재미없게 해봐요. 안 돼요. 네, 이런 거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대법원 판결이 월권이다? 예,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좀 들어주십시오. 그 민사소송법 그 432조에 보면요. 그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대법원의 그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원심 판결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분명히 당시에 그 쌍용차에 뭐 유동성, 뭐 현금 이기가 있었지만 뭐 이를 이제 완화시킬 다른 수단이 있었다고 사실 확정을 했고요. 네. 또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해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그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고등법원의 그 2심 재판에서 그 회계가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고 또 이게 법관들의 전문 영역이 아닌데 그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또 양측의 주장도 치열하다 보니까 네. 그 충실히 이해하고 심리를 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확정한 사실을 서류만 보고서 그냥 부정을 한 것이죠. 예. 물론 이제 대법원이 쌍용 사건에서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네. 이 월권 아니냐 문제가 제기됐는데 뭐 어떤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단에 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만약에 법대로 판결을 내렸다면은 이렇게 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즉 쌍용자동차의 상고 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뭐 증거 선택과 사실 인정을 비난함에 불과해서 채용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말이죠. 네. 아무튼 네. 너무나 아쉬운 판결입니다. 예. 어찌됐건 하여튼 이제 대법원이 2심으로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내렸기 때문에 아직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에 관한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30회 다음 주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들어주십시오.